네, 안녕하세요. 1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듣고 계시죠? 14강에서는 우리가 청소년 문제별 상담이라고 해가지고요. 어,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요. 1강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상담, 그리고 어, 또래 괴롭힘 상담 이렇게 보고 2교시에서는 자살 위기 상담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죠. 어, 우리가 청소년 하면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죠. 인터넷이 이제 발명되면서 우리가 이제 검색도 하지만 게임도 많이 하는데 인터넷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중독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인터넷 중독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개념, 그리고 인터넷 중독의 유형이다. 이랬을 때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게임 중독이 있고 또 채팅 중독도 있어요. 그리고 음란물 중독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도 있다고 그래요. 카드, 뭐 슬롯머신, 로또, 빙고, 룰렛 이런 것들이 이제 도박 중독과 관련되고요.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독의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이제 중독이라 한다 할 수 있고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계속 증가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끊으면 금단 증상이 있죠. 중독은. 그리고 강박적 집착하고 의존이 있다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문제라는 게 자체가, 어떤, 어, 욕구 불충족 상태죠. 어떤 이런 게임이나 이런 중독된 것을 안 하면, 이미 중독된 것을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인 인터넷 중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거기서 이제 하위 유형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은 인터넷 게임 사용과 관련돼서 이제 금단 현상과 내성이 보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상태를 인터넷 중독이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게임 중독이다. 게임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정신의학 차원에서 보면 선행 병리들이 이제 좀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그 증상을 더 발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인터넷 게임 중독의 성향은 중독 장애보다는 이제 충동 조절 장애다. 아니면 강박 장애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는 거죠. 인터넷 게임 중독은 이제 일상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할 정도로 금단과 내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증상이다. 인터넷 게임을 단지 이제 좋아하고 사용한다는 것이 중독은 아니고 그 중독이라는 정도로 가면 결국은 조절을 거의 못하고 그것이 금단 현상이 있어서 결국은 부작용을 초래할 정도로 그런 경우에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넷 게임 중독의 이제 증상을 보면 증상은 어떤 나타나는 거죠. 그 현상을 보면 가상과 현실을 혼동한다는 것이 이제 구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상당히 이제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 그 게임의 어떤 장면들을 현실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그것이 현실에서도 일상에서도 폭력적이거나 공격성을 보인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도 어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가상과 현실을 혼동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고 이게 가상에서의 인간 살해가 던져주는지
우리가 허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현실 속에서도 투영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투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는 것을 투영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세계에서는 삶과 죽음이 이렇게 계속 될 수 있죠. 반복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현실에서도 그래도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투영함으로써 묻지마 살인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그렇죠. 게임에서는 캐릭터가 죽고 사는 것은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수를 올리는 데만 이제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잘 인식 못하고 점수만의 중요한 이제 생각이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정말로 이게 중독이 되면 가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폭력이나 강도, 살인 이런 반사회적 행위로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게 이제 이게 가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심각함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게임과의 관계를 계속 이제 게임은 가상 세계의 노름인데 사회적 관계에 현실의 사회적 관계보다 게임을 더 중요시하고 강화시킨다. 그러다 보면 이제 대인 관계가 약화되고 그것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의 대화도 단절되고 당연히 그러겠죠. 문제 행동의 원인이 이제 가족과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가족 간의 대화 단절이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은 일단 그래도 가정 생활이 중요한데 가족과의 대화도 계속 단절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 자아 간의 적절한 조화를 가져야 되는데 자아 정체감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계속 충동성만을 상당히 이제 높아지죠. 인터넷 게임 하면. 그러니까 자기 조절 능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조절 능력이 상실하게 되고, 현실 공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 행동으로 연결되죠. 이렇게 되니까. 아까 대화를 단정, 사회성이 저하되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다른 문제들과도 계속 연계된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증상으로는 이제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독이 되면 한 가지 이상의 가상세계에 지속적으로 이제 몰두하고 몰입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도 많이 투여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제 결국은 공허감, 허무감, 우울감이겠죠. 왜 현실은 제대로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가상세계에만 계속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게임의 최대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제 게이머들은 이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지나치게 하게 되죠. 불안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게. 그러면 이제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 게임 중독이 가져다 준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 대한 욕망 추구가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그게 또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없으니까 불안감이 계속되고 그것이 그러한 욕망 불충족 그것이 문제죠. 문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또 우리가 인터넷 중독자들을 보면 이제 거북목 증후군도 생기죠. 계속 인터넷만 쳐다보니까 그 일자목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우스 신드롬으로 불리는 누적 외상성 장애가 생긴다고 그래요. 마우스 신드롬은 근골격계 질환 중에 하나고 손목, 어깨, 팔, 목 등 통증이나 불편함을 증상을 말하는 것은 마우스 신드롬이라 한다.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 터널, 이 수근관이 손목 터널인데 그 지나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그래요. 수근관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누적 외상성 장애는 이제 회복될 만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장시간 키보드 마우스를 조작하면서 발생하는 손과 발 부분의 손상을 말하고 이게 계속되면 반영구적 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게임을 장시간 오래 하면 이제 요통, 견통, 손목, 손가락 근육의 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안구 건조증도 나타나고 시력 저하, 혈액순환 장애, 소화불량 이러한 이제 신체적인 문제까지 연결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인터넷 게임 중독을 하다 보면 이제 청소년들은 학생이다 보니까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과도한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면 학습 장애와 수면 부족이 가져오고 그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키겠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방해한다.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신체적 건강도 하고 정신적 건강도 찾고 자아 정체감도 갖고 성 정체성도 가져야 한다는 그 과업이 있다겠죠. 그 과업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은. 그 학교를 등교하더라도 학습 내용에 흥미가 없겠죠. 이제 계속 게임만 생각하니까. 또 스마트폰이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하나의 인터넷 역할을 해서 수업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게임에 몰두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예 나중에는 급기야는 등교를 거부하고 PC방에서 아예 기거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은 이제 그 왜곡된 성 역할이죠. 청소년기에 중요한 것은 자아 정체감과 성 정체감을 가져야 되는데 인터넷 게임을 구성을 보면 대부분 이제 사회문화적 특성도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 성차별적인 부분들이 다소 존재하고 있고, 예를 들어보면, 이제, 많은 게임의 주인공이 남성이고 여성은 보조 역할을 한다든지, 남성에 비해 여성 캐릭터의 노출이 심한다든지, 그리고 과장된다든지, 그러면 여성성이 이제 상품화되죠. 그런 것들이 이 게임 안에 녹아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의식도 못하면서도 왜곡되고 정형화된 불평등적 성 역할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한 이제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이제 증상과 유병률에서 유병률을 보면 이게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35.8% 정도가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유형군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스마트폰에 굉장히 이제 그 의존을 하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의존을 많이 하는데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좀 높죠. 스마트폰을 더 가지고 36%되고 학급별로도 역시 중학생이 가장 이제 높죠. 그리고 나서 고등학생,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어요. 스마트폰 주유용 콘텐츠는 메신저를 제일 많이 하겠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 그 다음에 영화, 학업 업무용 검색,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검색의 시대라겠죠. 요즘에 AI로 가서 질문의 시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게임도 이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95.6% 정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약간 영화 중심으로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메신저 위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병률을 계속 보는데 2019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를 보면 이제 학생 경우에 이제 전체 응답자 중에서 게임 행동 유형 비율이 이제 과몰입군 0.5, 과몰입 유형군, 게임 선형군, 일반 사용자군, 비사용자군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고 성별에 따른 게임 행동 유형 비율은 이제 과몰입군의 경우는 남자가 좀 더 높고요. 과몰입 유형군까지도 남자가 좀 더 높습니다. 여자보다. 게임 선형군도 남자가 이제 여자보다 좀 더 높죠.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진단 기준과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진단 기준은 쭉 보면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것이 일단 필요하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과 고통을 일으키고 이제 항목이 쭉 있어요. 그러면 5가지 이상의 증상이 12개월 동안 나타나야 한다. 이런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어, 인터넷 게임에 대한 집착이 있거나 그것이 통제 시도가 실패했다든지
그리고 게임의 어떤 부정적 기분을 가지고 있다든지, 인터넷 게임 사용을 해서 중요한 관계, 직업, 교육, 직업적 기회를 손실하거나 어려움을 빠지는 거. 이게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증상들이 5개 이상이 보통 12개월 정도 나타나면 이게 중독에 해당된다. 이렇게 진단한다는 겁니다. 원인을 보면 이제 보통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익명성이죠. 우리가 도시화, 농촌에서 도시화된 현상 중에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거기에 갖고 있는 도시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익명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 현실 세계와 다른 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은 익명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맛볼 수 없죠. 흥미와 자극,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익명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익명성이 갖고 있는 파급 효과는 크죠. 우리가 억압 해제 효과가 있어요. 익명성은. 그리고 정서적 투사 효과도 있다. 인터넷 게임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데, 이런 광대한 이제 정보 제공이 서로 되겠죠. 그래서 내 자아가 상당히 팽배해진다. 팽창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자아 팽배감. 그러나 역할놀이를 통해 또 환상도 충족을 하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다 보면 역할놀이도 하고, 뭐 다행감도 있고, 즉각적 만족을 주기도 하고, 공격성과 충동성을 발현해도 되고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행동성을 발현하는 데는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그 확장된다는 거죠. 이러한 태도들이. 그리고 익명성 때문에 이제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한 욕구나 행동을 분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또 대상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제 공간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도 어느 정도 경시되고,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캐릭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내성적 성격을 가진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제 가상 세계에서는 폭력적이고 무례하고 음란한 모습을 보이는 이중성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이것이 익명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이 되는 원인 중에 또 개인적인 성향도 무시할 수 없죠. 보통 이제 정서적 문제가 있거나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가 좀 더 이런 중독에 더 빠질 염려가 있다. 왜냐면 이제 이들 일상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세계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내성적이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더 이 사람들도 이제 주도적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타인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되고, 이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매력을 인터넷 가상세계에서는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인정받고, 그러게 되면 거기에 더 몰입하게 되죠. 그래서 유일한 수단이 인터넷 게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된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자존감이 낮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 중독성까지, 중독이 되는 정도까지 취해간다는 거고, 성격상 색다른 자극과 경험을 선호하는 감각 추구형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또 더 빠져들기 쉽다. 라오슨버라는 학자는 이제 우리가 게임 중독자들은 기존의 정신병리가 인터넷 중독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정신병리가 있다는 것이고, 영이라는 학자는 이제 인터넷 중독 원인으로 사회적 지지나 성적인 만족, 새로운 인격 창출, 숨은 성격의 발현, 안정과 영향력 등을 제시했는데, 당연히 이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욕구 불만족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나간다는 그런 이제 그 의미의 숨은 성격도 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회 문화적 요인도 있다.
특히 한국은 여러분 IT 산업의 육성으로 빠른 정보화 사회를 이루었죠. 한국은 상당히 이제 한국의 강점입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이게 빠지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는 있죠. 인터넷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독이 돼서 자기 조절과 통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는 청소년들한테는 매우 좋은 환경인데 그 좋은 환경이 중독이 될 때는 위험한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적 요인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입시 위주의 교육, 또래 관계 문제,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들이 이러한 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을 일종의 원인이 되지만 또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부화 사회, 한국적 정부화 사회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이제 부채질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게 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선택하는 경우에 게임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맞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이 되는 원인으로서 가상적인 실시간 상호작용성이죠. 청소년들은 이러한 실시간적인 상호작용성을 중시하죠. 그 가상적인 공간에서는 실제적인 상호작용성이 이제 상당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실시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터클이라는 학자는 인터넷 TV의 차이점은 TV는 계획적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주죠. 그래서 일방향성입니다. TV는. 인터넷은 양방향적인 적극성이 가지고 있죠. 양방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중독성이 더욱 강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양방향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인터넷은. 우리가 청소년 인터넷 게임의 중독과 관련해서 원인 중에 가상적인 실시간 상호작용성을 보는데 게임을 하면 이제 대화하는 것이 이제 더 편하고 게임을 하는 동안 이제 가상 역할을 나누어서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만족감을 얻고 다른 게이머와 전략을 수행하면서 온라인상 친구를 사귀게 되죠. 그래서 가상적 세계를 경험하죠. 가상적 세계에서는 친구도 이렇게 사귈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가상적인 대인관계는 이제 청소년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과는 별도로 가상세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거나 배타당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죠. 잘 서로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서 또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 관계를 중단할 수 있는 편리함도 또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 세계로 나오면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또 안 좋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이제 원인 중에 가상적 실시간 상호작용성을 보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이 처한 여러분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수준, 외모, 성별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이 가능하죠. 어느 정도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능하고 실제와 아무 상관없이 이제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실시간 상호작용성은 SNS,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이런 것들은 기존의 병리적 중독에 더해서 그 병리적 중독에 더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러한 문제 원인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을 치료적인 접근을 해보면 칼 로저스 인간중심 치료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 그리고 인간중심적 상담을 얘기한 인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죠. 칼 로저스는. 그리고 칼 로저스가 중요시하는 것은 인간중심이기 때문에 비지시적인 상담을 강조했어요. 로저스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치료자는 진솔해야 되겠죠.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비지시적이기 때문에 진솔해야 되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공감과 수용이 중요하다겠습니다. 이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나 이쪽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긍정성. 그리고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임상 현장에서는 이제 인간 중심 상담, 동기 강화 상담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인지 행동 치료, 그리고 12단계 촉진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독립적인 게 아니고 이것을 한 가지 프로그램에 통합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이 세 가지 치료법은 초기에는 이제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자들을 위해서 활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박 중독 등 다른 행위 중독 치료에도 널리 활용하고 있고요. 다른 일반적 중독의 증상을 여러 면에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 및 상담에서도 이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우리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상담에서 상담의 원리를 우리는 앞 시간에도 계속 배우고 있지만 상담은 공감이 중요하다겠죠. 이게 공감, 표현하기 이런 원리는 이게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 내담자가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서 그 공감을 이뤄야지만 신뢰가 더 쌓이겠죠. 그래서 어떤 수용을 통해 변화를 촉진한다든지 내담자의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제 정상적이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상담을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죠. 불일치감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내담자 자신의 현재 행동과 자신의 목적과 가치관 사이에 불일치감 만들고 그것을 증폭시킨다. 그러니까 목표를 내담자와 같이 만들면서 지금 현재 행동하고의 그런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이제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그 목표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에 대해서 그 내담자가 저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고 당연히 그것을 내담자하고 함께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저항과 함께 그룹이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고요. 논쟁하고 그러지 말고 계속 그 내담자의 해법을 그런 부분 저항을 계속 누그러뜨리면서 계속 그것을 그 목표 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다는 거고 내담자의 자기 효능감을 지지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담자한테도 상당히 이제 그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목표를 선택해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담자에게 계속 그 주지시키고 내담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제 상담의 원리를 가져가야 되겠죠. 우리가 동기 강화 전략 및 우리가 저항 다루기라고 그러는데 변화 동기 증진을 위한 질문하기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의 장단점을 탐색하는 질문을 해보고 또 변화를 유도하게 하는 질문도 이렇게 쭉 해보고 목표와 가치를 탐색해서 이제 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목표를 함께 같이 만드는 그러한 이제 그 동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질문도 쭉 하면서 계속 그 목표와 가치를 탐색해서 그것이 함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그 상담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양가 감정과 자기 모순을 부각시켜줘야 됩니다. 청소년들은 외적으로는 상담 과정에 강하게 저항해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이 게임 중독 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가족과 타인과의 갈등 관계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이 청소년기 성격 특성 자체가 이제 그런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양가 감정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저항을 이제 수용하고 그대로 반영도 해주고 양가 감정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저항을 하더라도 본 마음은 이렇게 해소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찰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통찰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항 밑에 있는 불안감을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거 이게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그 상담을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원래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이 그 저항을 하는 밑에 깔고 있는 불안을 경험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을 또 표현하는 것을 성인 내담자들보다 청소년들이 더 힘들어한다는 거죠. 예민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예민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항의 밑에 깔려있는 각 내담자의 불안감은 적절히 표현되고 수용되도록 그래서 해야 되고 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는 것을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상담자는 불안감을 미리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성인들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성인들보다 좀 더 청소년들이 불안감을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고 더 집중해서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 저항을 수용해야 되겠죠. 초기 단계의 저항은 반드시 있을 수 있고 그때 이제 지나치게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항과 변화 단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집단 상담 경우에는 이제 참여자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태도들을 그대로 내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리더는 전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담자가 집단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상담자는 아직 시간이 많다는 여유를 가지고 이제 천천히 지금 여기에서 수용받고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내담자는 불안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여기에서는 수용받고 있다,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 이런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인터넷 게임 중독의 집단 상담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청소년 또래 괴롭힘 상담.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또 중요하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의 문제가 또 있다면 또래와의 괴롭힘 문제가 상당히 또 심각합니다. 우리가 또래 괴롭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70년대 스칸디나비아에서 시작되었고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1995년에 또래 괴롭힘으로 이제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또래 괴롭힘은 이제 상대방에게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힘의 불균형 속에서 힘을 가진 청소년이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죠.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한 명 혹은 다수의 힘없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부정적 행동이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의도로 행동하는 거 이런 것도 포함하죠. 부정적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래 괴롭힘은요. 우리가 또래 괴롭힘 역할의 유형을 보면 가해자를 한번 볼까요? 또래 괴롭힘에 참여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부정적 행동을 가하는 주체가 가해자죠. 대표적인 특성은 공격성을 계속 가지고 있죠, 가해자가. 그래서 또래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형제들에게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폭력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해자들은. 그래서 폭력적 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충동성과 지배성이 강하죠. 정서 조절 수준이 낮죠. 그래서 피해 학생의 입장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증상을 보이죠, 가해자도. 그리고 이제 그 성장하면서 더 나쁜 쪽으로 범죄나 알코올 남용 이런 문제 행동들을 계속 이제 중복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위험도 상당히 높죠. 어, 우리가 반사회성 등 이제 외연화된 나타날 현입니다. 여기서는 이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 행동들을 가지고 있어서 성급하고 또 논쟁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경향이 높다고 그럽니다. 가해자는. 그러나 이제 일반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비해 가해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불안정성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고 자존감이 낮은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보통 가해자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가족이나 친구의 지명, 또래 수용도에서도 일반 아동 및 청소년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죠. 독특한 가해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래 괴롭힘 역할 이용하고 이제 관련해서 피해자를 보면 우리가 피해자는 공격적 성향이 없죠. 대부분 피해자는 거꾸로 가해 청소년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불안감과 위축된 행동의 특징을 보이죠. 대부분 이렇게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정하고 조심성이 많고 민감하고 조용한 특성이 있어요. 피해자는. 예, 이들은 다른 학생들이 공격했을 때 방어하지 못해 더욱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울음 같은 것으로 반응하고 위축되곤 하죠. 대체로 학급에 친한 친구가 또 없고 피해자는 공격적이거나 짓궂게 행동하지도 않죠. 그래서 조용히 지내는 성격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내면화된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자주 불안해한다는 특성이 있고 우울감이 높고 사회적 기술과 자아 존중감이 낮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피해자의 특성으로 쭉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래 괴롭힘 역할 유형 중에서 가해적 피해자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최근 이제 여러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양분되는 건 아니고 가해나 피해 경험이 중복되는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가해 피해자라는 말은 가해적 피해자라는 건데 가장 높은 공격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이제 다른 청소년을 놀리거나 화나게 함으로써 또래와의 사이에 긴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있어서 그 당한 경우에는 공격적 행동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그러한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가해 피해자는 피해자만큼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갈등 대처에 미흡하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가족과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죠. 여기 그리고 다른 연구 결과에서 보면 또래 괴롭힘의 피해형, 가해형, 피가해 이거 모두 이제 경험한 양자형 집단은 이제 괴롭힘을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자살 생각을 높게 나타났고 당연히 그렇겠죠. 괴롭힘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게 일어나고 또래 괴롭힘에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가해 및 무경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주변인이 있습니다. 이제 방어자들은 이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자들로 이제 가해자의 부정적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방어자들인데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또래 괴롭힘을 중단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거죠. 방어자들이. 반면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방관자들은 또래 괴롭힘을 보고도 묵인하고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다른 목격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또래 괴롭힘에 책임이 있을 거라고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개입을 차단하게 하는 그 악순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래 괴롭힘 역할을 이용해서 주변인을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면 혹시 자신 또는 자신도 또래 괴롭힘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묵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개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걱정하거나 학교 폭력성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주변에 알리고 어떻게 피해 학생을 도와야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방관자들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 직접적 개입을 꺼리게 되기에 이제 문제가 지속되고 악화되는 경험을 갖게 되고 넓은 의미로 볼 때 이제 방관자 유형도 가해자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도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관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또래 괴롭힘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신체적 괴롭힘, 당연히 신체 일부분을 때리거나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손상시키는 행동을 이제 신체 괴롭힘이고, 언어적 괴롭힘도 있습니다. 욕설 및 심한 놀림을 하는 경우가 있고, 관계적 괴롭힘도 있어요. 집단 또는 행사에서의 제외, 버립시키는 이제 괴롭힘은 있죠. 그리고 사이버 괴롭힘이라서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온라인 매체를 사용해서 개인적으로나 온라인 공동체 등을 통해서 하는 거고, 사이버 괴롭힘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양심의 부담이 없이 폭력을 가할 수 있고, 동지자도 용이하게 괴롭힘에 가담할 수 있어서 그 정도는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사이버 괴롭힘, 특히 스마트폰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사이버 괴롭힘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래 괴롭힘의 특성을 보면 또래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집단으로부터 소외와 배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주변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는 행위죠. 그래서 피해 학생을 일차적으로 소외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둘째는 또래 괴롭힘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특성상 올베우스는 또래 괴롭힘의 반복 및 지속성을 특히 강조했죠. 단회적인 괴롭힘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충격 및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또래 괴롭힘의 특성은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가해 집단은 또래 괴롭힘 행동에 대해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넷째는 이제 또래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집단 내의 암묵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 현상이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성들을 잘 보고 알아서 처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청소년 또래 괴롭힘의 현황 및 문제를 보는데 학교 폭력 피해 유형별 응답률을 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언어 폭력이 제일 높죠. 33.6%고 집단 따돌림이 26% 정도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12.3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러한 추세를 한번 살펴보고요. 폭력 가해 유형, 피해 장소, 피해 미신고 이유 이런 것들을 보면 가해 유형에서 높은 게 이제 같은 학교 같은 반일 때가 이제 제일 높고 50.9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보다 이제 학교 안 교실 안에서 30.5%, 복도에 11.5%, 그 학교 밖보다 좀 더 높고, 그리고, 피해 미신고 이유를 보면, 가장 높은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23.8%꽤 높고요. 어, 이야기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사회를 불신하는 거죠. 18.6% 정도 되고, 더 괴롭힘을 가질 것 같다. 이제 14.8% 정도.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또래 괴롭힘의 혈압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를 여성가족부에서 했는데, 초중고 청소년 가운데 1.6%가 또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고,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더 높고요. 아니, 여학생이 더 높네요. 1.9. 여학생이 더 성별로 보면 또래 괴롭힘이 더 많고, 학급별로 보면 이게 초등학교가 2.7로 높고, 그 다음 주 중학교, 고등학교 순입니다. 사이버 또래 괴롭힘은 초중고 청소년 가운데 0.9%가 이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고, 성별로 봐도 여기도 이제 여학생이 1.3%로 더 높습니다.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상 따돌림은 남학생보다 여학생 비율이 현재 높았고, 학급별로 봐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더 높았고, 그 다음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이었죠. 이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부정적인 또래 집단과의 경험은 이게 청소년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고, 최근 들어서 아동이나 청소년 자살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래 괴롭힘의 행동은 가해하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장난이나 놀이일 수 있는데, 피해 학생의 관점에 보면 그것이 괴롭힘이죠. 상당한 스트레스 받는 괴롭힘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러한 피해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될 수 있는 거죠. 또래로부터 이제 사회적 보상을 박탈받는 청소년은 개인의 자아 개념이나 정체성 등의 발달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 내에서의 배타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성숙감 발달이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또래 괴롭힘을 일상화, 놀이화, 그리고 집단화, 구조화, 규모화, 장기화, 정당화 등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또래 괴롭힘은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자살까지 몰고 가는 파국적 문제로 변모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 자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래 괴롭힘의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개인적, 사회적 부적응 문제는 이게 계속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더 큰 문제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 또래 괴롭힘을 상담할 때 상담의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청소년 또래 괴롭힘 해결에서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이 상당히 이제 유용한데, 인간 중심 상담과 게스탈트 치료 상담을 통합해서 만든 것이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게스탈트 치료 상담 앞에서도 봤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의 순간의 감정, 행동, 생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각하고 그것을 통합된 자아를 인식해서 회복하는 거. 이게 이제 게스탈트 치료 상담이죠. 지금 여기에 치료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적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자기 효능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은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은 내담자가 이미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내담자가 가진 긍정적인 것, 성공적인 경험, 장점이나 강점을 발견해서 이를 돕고 실제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의 기본 원리입니다.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가정이나 관련된 사항을
특정 이론을 들어 해석하거나 하정하는 하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과거를 깊게 연구하지 않고 프로이트와 반대 방식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미래에 적응하는 것에 관심을 두죠. 현재를 잘 이해하고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강점인 것,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미래에 적응하는 것에 영향을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상담 과정은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벌써 이제 상담 과정을 보면 1단계는 내담자와 더불어 작업하기입니다. 역시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존중과 권리를 부여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 또래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존중과 권리를 부여해주고 관심 있는 태도를 계속 보이라고 했죠. 그리고 내담자 자신이 지닌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도록 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경청도 해두고 적극적 경청이라고 했어요. 이때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내담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내담자의 준거 틀 안에서 작업해야 한다면 내담자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공감과 경청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그 공감과 경청을 받고 있고 그대로 수용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를 설명할 충분한 시간 뒤에 상담자는 문제 중심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해결 중심적 대화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면, 내담자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내담자가. 그래서 2단계는 이제 잘 형성된 치료 목표를 협의해야 되겠죠. 잘 형성된 목표는 이제 내담자가 준 것들 안에서 내담자와 함께 개발된 것이어야 한다고 했죠. 목표를 정할 때 상담자가 정해서 제공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 내담자가 스스로 인식해야 되죠. 목표를.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개념화시키고 이야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예, 목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담자. 내담자 스스로. 내담 스스로 목표를 정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담 목표 설정 시에 고려할 사항은 당연히 내담자에게 중요한 거, 작은 거, 구체적으로 행동적인 거 이것을 이제 그것들을 사회적이고 상황적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는 거죠. 상담자는 이 전체 상황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작으로 이렇게 목표를 협의하고 목표 수행이 힘든 것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잘 우리가 그 수행에 가자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죠. 상담 과정에서 이제 내담자가 해결의 방향을 맞추도록 이제 끌어가야 되겠죠. 내담자를 문제 해결로 유도하고 해결 중심으로 이끄는 효과적인 질문에 이제 익숙해지게 해야 되고 내담자에 대한 질문은 이제 문제보다 해결 사항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어야죠. 그래서 해결 중심 이제 치료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 중심을 개입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예 개입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해왔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그 상담자가 과제를 부여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고 과제를 또 부여해줘야죠. 내담자에게 적당한 과제를 선택해서 부여하게 해줍니다. 이게 해결 중심 개입을 하죠. 5단계에 가서 달성 목표를 유지하죠. 이제 첫 회기 이후에 모든 회기를 통하여 무엇이 나아졌나요? 라고 질문을 시작해서 이해가 일어났는지, 무엇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상황이 비교적 나아졌는지 질문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개선된 사실이나 상황을 확장시켜서 계속 해줘야 돼요. 그것이
어, 이해를 통해 나타나는 성공과 강점은 언어적인 칭찬이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무엇이 나아졌나요? 라는 질문을 해서 변화의 탐색과 유지 과정을 재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목표 달성을 한 부분,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계속 칭찬해서 또 다른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재시작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교시를 이렇게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